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선에서 이제 콜리전 디텍션이 안 되는 이유는 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히든 터미널 문제하고 이제 뭐 페이딩 문제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히든 터미널이나 페이딩 문제가 뭐냐면 예로 들어서 이제 그 B 같은 경우에 그림과 같이 B가 이제 신호를 쏘게 되면 이제 C하고 A는 들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콜리전 디텍션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A가 신호를 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산이 가려져 있다, 또는 이제 A와 C 사이에 되게 거리가 멀다. 지금 이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B가 쏘게 되면 A도 받고 C도 받게 되는데 A가 쏘게 되면 신호의 스트렝스가 B까지는 A에서 B까지는 날아가는데 C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뭐 떨어지거나 또는 뭐 여기 섀도잉이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C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센서티비티 레벨이 우리가 감지 가능한 레벨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음. 이랬을 때 이제 그 이 밑으로는 신호를 디텍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 뭐 가령 이제 A가 이제 신호를 쏠 수 있잖아요. 음, A가 이제 신호를 쏜다. B한테 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C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 들리니까, 그죠? 너무 신호가 낮아가지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때문에 C도 쏘게 됩니다. C도 발사.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신호가 이제 합쳐지면서 여기에 이제 충돌이 생긴 거죠. B 입장에서.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씁니다. CA. 콜리전 어보이던스. 그래서 이제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 히든 터미널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하기 전에 채널을 리저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콜리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잠시만요. 그래서 RTS, CTS라고 하는 이제 그 작은 한 20바이트 정도 되는
요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채널 리저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TS는 리퀘스트 투 샌드고 CTS는 클리어 투 샌드. 그래서 이제 채널 리저베이션, 채널을 이제 좀 예약하자라는 뜻이고 RTS가, CTS는 이제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아무도 안 쓰니까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어, 이제 A가 RTS를 보내면 아까 같이 A도 보내고 B도 보낸 거예요. 아까 그림이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A는 B가 안 보이고 B는 A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CA를 하는데 RTS를 양쪽에서 보내요. 작죠. 실제 데이터보다 작은. 왜 작기 때문에 작은 패킷의 장점은 충돌 확률이 그만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시간이 뭐 1ms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돌 확률이 적고, 근데 이제 충돌할 수도 있죠. 그죠? 확률이 적다는 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충돌하고 그 다음에 CTS를 못 받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백업 타임을 가진 다음에 이제 RTS를 보내게 됩니다. 또다시 A가 먼저 보내고 이제 B가 이 AP가 제대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AP가 CTS를 보내게 됩니다. 그죠? 자, 보내라. 그래서 보내라고 할 때 누가 채널을 리저브 할 건지 해당 터미널 정보를 써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가지는 터미널 정보만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도 써주냐면 요 시간 정보, 얼마나 디퍼할 건지,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보낼 건지에 대한 시간 정보도 써줍니다. 여기. A랑 요 T, 요 시간 정보도 같이 보내준다.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CTS가 날라왔어요. 자기가 RTS 안 보냈는데 그냥 보고 알게 되겠죠. B는 조만간에 A가 T 시간 동안을 채널을 쓰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B 터미널은 요 시간 정도를 연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송신이 끝나면은 AP는 어떻다? 에크를 보낸다. 자, 이 에크를 보낸다는 점이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802.3에서는 이 에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에크가 있어요, 없어요? 에크가 있어요, 없어요? 이더넷에서 에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이더넷에서는 RDT가 없어요. 이더넷에는 RDT가 없습니다. 근데 와이파이 무선넷 802.11에서는 RDT가 있어요. 그래서 에크가 있습니다. 이 에크는 이제 리트랜스미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TCP처럼. 그래서 이 802.11은 802.3이랑 다르게 어떻다?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엄청 낮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트랜스미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CSMA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802.11의 CSMA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리슨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인터프레임 서브스페이스 서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특정 시간을 주게 됩니다. IFS.
근데 이제 이동안에 이제 리슨 하는 거죠, 그죠? 센싱, 리슨 하고 이제 리슨 비포 톡인데, 근데 이 리슨 하는 시간이 실제 보내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DIFS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에크를 보낼 때는 SIFS라고. SIFS. 그래서 요 때는 SIFS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 좀 물어보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랜덤 백오퍼하고 요건 802.3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백업 저기 세징 타임이 좀 다른데 요 DIFS랑 SIFS 중에서 어떤 애가 더 길까요? 이게 센싱한 기간. DIFS랑 SIFS 중에서 어떤 게 시간이 더 길 거야?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어디가 더 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긴 맞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답이고요. 맞습니다. 음, 김도신 학생이 정확한 답을 해주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더 짧습니다. 그 이유는 요 에크를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미트랜스미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크를 보내는데 센싱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정도면 아주 그 김도진 학생이 아주 그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자, 셀룰라에 대해서 이번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무선 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면은 어, 모바일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셀룰라 네트워크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 셀룰라 네트워크의 어원 자체는 어, 셀로 되어 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이게 좀 세포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 육각형 벌집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 BS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제 세포 핵같이 생겨 있고 모양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셀룰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코어 네트워크, 핵심망, 백본이에요. 코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불러요. 코어 네트워크.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코어 네트워크가 주로 이제 요 옛날 건데, 이건 뭐 2G입니다, 2G. 모바일 스위치 센터. 옛날에는 이제 요게 이제 주로 전화망이었죠, 지금. 전화로 딱 봐도 뭐 2G 폰 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전화망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PTSN, PSTN, 퍼블릭 스위칭 텔레폰 시스 네트워크인데, 기존에 이게 전화선이에요, 전화 네트워크. 그래서 기존 유선 전화 네트워크예요, 유선 전화. 유선 전화 네트워크가 요 연결하기 위한 MSC,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는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과거 얘기고 뒤에 이제 좀 현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셀룰라를 하게 되면은 그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 앞에서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특정 단위 면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셀을 요렇게 분포를 시킬 때 이제 뭐 앞에서는 똑같이 이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셀 용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적시키면은 우리가 각각의 셀 캐패시티에 해당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BPS per 셀이다. 그러면 이제 셀 개수만큼 그죠? 곱해주면 이게 그 한 지역 내 이제 용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어,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 그 이 하나의 그 예로 들어서 뭐 앞에서는 그림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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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게 같은 주파수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주파수로 할당을 받았어요. 3기가대역에. 그래서 여기 센터 프리퀀시가 뭐 3.1GHz다. 그래서 이제 뭐 3.10에서 뭐 3.12까지 쓴다. 20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요 주파수 대역을 똑같이 이제 옆에 있는 애들 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벌집으로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리는데 사실 이 전파가 벌집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이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그냥 원형 형태로 날아가겠죠, 이게. 뭐, 근데 이제 이 주변에 뭐 저것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이쁘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막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막 아메바 같은 모양으로 될 겁니다. 그죠? 어디는 뭐 건물 때문에 쭉 들어가고 어디는 좀 더 튀어나오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된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기지국이 또 쏘게 되면 어쨌든 요 날아가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더 문제인 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면은 이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었다. 신호가.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때 요 해역 같은 데를 지나가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신호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쪽에.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는 어때요? 끊기는 겁니다. 그죠? 신호가 끊겨요.
우리가 산에 가면 끊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스하게 이어주려면 이렇게 오버래핑 되게 이렇게 겹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주면 어떻게 될 건가? 또 이렇게 겹쳐주면 문제가 뭐냐는 게, 겹쳐주면 여기서도 신호를 쏘고 여기서 동시에 신호를 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중간 지점이 있는 데는 신호가 겹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간섭이 발생하죠. 인터피어런스가. 간섭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섭을 어떻게 회피할 건가?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같은 미디어, 에어를 쓰고 있는데 충돌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맥이. 그죠? 맥이라고 하는 이제 링크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제 제일 간단한 링크 컨트롤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 요거를 파티셔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티셔닝. 파티셔닝 하는 방법은 시간 순으로 TDM 또는 이제 뭐 주파수를 나눠서 FDM 또는 이제 뭐 코드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뭐 6G, 5G 뭐 이런 데는 TDM 쓰기도 하고 뭐 코드도 쓰기도 하고 뭐 오만 테크닉 다 씁니다. 시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코드로 나누기도 하고 뭐 스파셜 다이버시티 쓰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쓰는데 이제 뭐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FDM, 그래서 프리퀀시를 나눠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해 있을 때 여기는 프리퀀시 1 쓰면 옆에는 프리퀀시 2를 써서 서로 다른 걸 쓰기 때문에 겹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웃끼리는 다른 주파수를 쓰게 만드는 형국이죠.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NP 하드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NP 하드 문제 중에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이렇게 주고 뭐 색깔을 칠하라고 하는데 주변 이유색이랑 다른 색깔을 칠해라. 뭐 요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른 색깔 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된 게 뭐냐면 전체 색깔 수를 컬러 수를 갖다가 어떻게 미니마이즈 시키라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라. 우리가 크레파스를 뭐 24개 색을 있는 대로 다 쓴다. 그럼 그건 뭐 소위 말해서 뭐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칠하는데 몇 개를 쓰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작게 쓰는 게 이긴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NP 하드 문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 셀 간의 프리퀀시 할당 하는 거, 주파수 할당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요 에어를 미디어를 쉐어하는 이동통신 내에서도 당연히 맥이 필요합니다. 맥이. 멀티 유저끼리.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이동통신에서도 맥 프로토콜 쓰는데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FDM 프리퀀시를 나눠서 쓰고 또 이제 뭐 TDM 시간을 나눠서 쓰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OFDM 쪽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던 거고 이제 코드 디비전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G 쪽에서 쓰던 거고 3G 이게 뭐 CDM 2.5G 정도에서 쓰던 거고 3G까지 썼습니다. 쓰고 지금은 이제 4G부터
OFDM으로 넘어왔습니다. LT죠? LT.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랜덤 액세스를 쓰냐, 이 셀룰라에서 랜덤 액세스를 쓰냐. 여기서는 이제 랜덤 액세스는 앞에서 CSM이 봤듯이 와이파이에서 쓰고 있는데, 이 이동통신에 그럼 랜덤 액세스를 아예 안 쓰냐?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그 원래 데이터 자체, 여기 데이터 자체죠. 데이터 자체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파티셔닝 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보내는 게 맞는데, 랜덤 액세스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얘네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모바일이 누가 먼저 이렇게 접근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지국이 어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임 슬롯이 있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터미널이 있는데 타임 슬롯에 기지국이 자, 이 슬롯은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1번 쓰고 3번 쓰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죠, 기지국이. 그래서 명령을 주면은 그때그때마다 쓰면 됩니다, 얘네들은. 바보니까. 자, 요렇게 가능한데 그러면은 뭐 이 자원을 파티션을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랜덤 액세스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주로 분산 알고리즘인데 굳이 필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매번 이 통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얘네들이 슬립 상태로 바뀌어요. 슬립. 이제 통신이 끝나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자. 잠을 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깨냐면은 기지국이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버퍼를. 이 얘네별로. 그래서 버퍼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 1번 버퍼에 이제 뭐 패킷이 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깨웁니다. 얘가 웨이크업 하라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런 그거를 페이징이라고 해요. 페이징. 호출을 하는 겁니다. 페이징. 페이징.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너한테 데이터가 왔으니까 일어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특정 노드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메시지 안에는 이 패킷이 지금 버퍼링하고 있는 패킷에 대한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총 다 들어있어요. 안에. 뭐 1번 클라이언트, 2번, 13번 이런 식으로 요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다 포함해서 던져줍니다. 주변에. 그러면은 이 페이징 시그널을 읽어보고 나한테 지금 뭐 패킷이 온 거 있네? 이러면은 웨이크업 하게 됩니다. 일어나요. 슬립에서. 이 슬립을 하는 이유는 이 얘네들이 다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파워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으려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커넥션을 이스테빌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커넥션을 열어야 돼요. 오픈 커넥. 뭐 3핸드 쉐이크로 이렇게 TCP 열듯이. 자, 그러면 TCP 보면 이제 커넥션 리퀘스트, 리플라이, 에크 뭐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커넥션 리퀘스트를 이것도 일종의 프로토콜 메시지야. 이걸 올려 보내려면은 이걸 보내기 위한 커넥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걸 요청하는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한 뭔가 이 무선 자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보내라. 1번아 여기다 커넥션 리퀘스트 보내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할당을 받으려면 얘가 맨 처음에 나한테 할당을 해줘 하고 뭔가를 요청을 또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보내기 위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이 랜덤 액세스, 랜덤 액세스. 그래서 요 요청하는 채널은 공통 채널이에요. 이게 이제 랜덤 액세스 채널이라고 랜덤 액세스 채널 그래서 라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서
내가 커넥션이 필요한 친구들이, 요런 가고 있던 친구들이 요걸 통해서 랜덤 액세스로 서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CSNE처럼 시도를 해서 보내요. 충돌 나면 백오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제 나한테 커넥션 연결을 요청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지국이 이때부터 이 단말에 필요한 커넥션 리소스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동통신에서 아예 랜덤 액세스가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일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채널 파티션에 의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OFDM입니다. OFDM. OFDM은 이 시간에는 TDM이죠, 그죠? 시간에 나눠서 앞에서 봤듯이 여기 또 시간에 시간 타임 슬랍. 그리고 프리퀀시에서도 나눌 수 있죠. 이게 FDM이죠. 유저 1, 뭐 유저 2,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FDM, 그죠? 근데 요거를 믹스했어요.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하나의 바둑판을 유저한테 할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유저 0번한테는 오렌지 색깔, 그죠? 여기서 보면 특정 주파수와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시간대 요 주파수, 요 시간대는 요 주파수, 이런 식으로 유저 1에 대해서는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바둑판 하나씩 할당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TDM과 FDM이 서로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좀 플렉서블한데 안정적이진 못하고, 요건 안정적인데 자원 웨이스트가 많고, 그 자체를 두 개를 믹스 시켰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와이스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요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죠? 기지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지국의 마스터, 단말은 슬레이브 형태의 이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셀룰라 네트워크인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입니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기지국을 의미해요.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기지국이 없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요게 이제 애독.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은 이거 뭐 무선 랜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무선 랜이랑은 조금 또 다른 게 뭐냐면, 무선 랜은 어쨌든 그 라우터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라우터가.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어서 이 뭐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긴 해도 이것도 이제 분산 시스템이죠.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애독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와이파이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라우터 쪽으로 갑니다. 그죠? 왜냐면 인터넷을 해야 되니까 이 릴레이 형태 뒤로 이제 유선으로 빠지는 거죠. 유선 백홀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애독은 P2P입니다. P2P. 뭐냐면은 이런 AP가 없어요. AP가 없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서버가 없이 그냥 지들끼리 무선으로 주고받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애독이다라고 부릅니다. 애독.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스마트폰이랑 뭐 TV 뭐 미러링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이렉트 링킹이긴 한데, 근데 뭐 하나 노드가 두 개 있는 애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근데 이 애독은 단순히 이렇게 두 개 있는 간단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노드가 굉장히 많을 때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우리 집에도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연결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은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이렉트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이제 뭐 연결을 할 때 냉장고랑 세탁기가 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 앱에 연결되는 거지, 나랑 냉장고 바로 연결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애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독은 뭐다? P2P다. P2P 무선 네트워크이다. 자, 두 개에 대해서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는 앞에서 봤듯이 여기에 이제 뭐 와이파이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싱글홈입니다. 싱글홈. 이게 뭐냐면은 기지국, 베이스테이션, 가령 와이파이 AP나 셀룰라 타워, 셀 타워 이런 것들이 원홈입니다. 원홈. 그러니까 뭐 기지국 일이 있으면은 뭐 단말이 스마트폰이 바로 링크가 연결되잖아요. 피어 투 피어,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싱글 홈입니다. 싱글 홈. 그죠? 근데 아까 애독 같은 경우에는 멀티 홈이 됩니다. 멀티 홈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는 요쪽 A 터미널로 연결이 다이렉트 링크가 없어요. 무선 범위를 벗어났죠. 그래서 얘가 얘랑 통신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서 이 친구가 호흡을 한번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라우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라우터. 여기서 온 데이터를 받아다가 A 쪽으로 넘겨주는 투홉이죠. 원홉, 투홉. 또 심지어 이제 얘한테 보내려면 3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멀티홉이 가능하다. 멀티홉.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애동 네트워크 메쉬 형태를 이루어서, 메쉬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무선 노드들이 서로 이제 상호간에 연결이 막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가지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게 뭐 와이파이 라우터예요, 가령. 와이파이 라우터인데,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는 뭐든지 백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집에 가보면 이제 와이파이 AP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게 선을 연결하려면 공사죠, 공사.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메시넷을 구축하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와이파이 라우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무선 서비스를 하죠. 무선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각각 백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백홀을 가진 특정 셀,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애들은 백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끼리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애동 네트워크, 이게 이제 메시넷이란 거예요. 메시넷. 그래서 이제 이 메시넷에서 이제 단말이 여기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하죠. 그죠? 와이파이를 하면 이 패킷은 어디로 간다? 멀티홈으로 이제 여러 개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애동 네트워크를 메시 네트워크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예 없다. 음,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예 없다. 이게 지금 요게 인프라가 됩니다. 여기 이쪽에 인프라가 뭐 이런 것도 인프라라고 할 수 있긴 하겠다. 어쨌든 뭐 인프라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모바일이면 모바일이 또 릴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인프라는 요 마지막에 있는 백홀이죠. 근데 이제 아예 이런 게 없다. 백홀도 없고 뭐가 없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 싱글 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루투스 다이렉트,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서로 뭐 주소록 주고받고, 아까 제가 뭐 얘기했듯이 집에서 뭐 미러링, 그죠? 내 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다가 미러링 한다든가, 요런 거 정도가 이제 싱글 홉입니다. 싱글 홉. 그리고 이제 멀티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랑 비슷한데, 모양이 메시넷이랑 비슷한데 이제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그죠? 요게 없기 때문에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앞에서 봤던 요 그림, 요거는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이 아예 없고 지들끼리 그냥 P2P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근데 이제 요런 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요거의 처음에 발생돼 있는 저 토폴로지가 이제 마넷이란 거예요. 마넷. 모바일 애드옥 네트워크 약자입니다. 모바일 애드옥, 애드옥 에서 혹은 빼버리고 이제 마넷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위에 있는 요런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면서 애드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저런 네트워크 만들어진 이유가 군사용 목적, 그래서 달파에서 내놓은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각각의 우리가 뭔가 미군이 이제 뭐 어디 아프간이나 작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겁니다. 그죠? 소규모 부대나 뭐 전투 뭐 네이비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총 들고 막 들어가겠죠. 막 수류탄 들고 총 들고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막 침투에 들어가는데, 얘네끼리 작전을 하려면 작전 범위가 좀 넓다 그러면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뭐 어? 커맨드 1, 뭐 커맨드 2, 너는 어디로 동쪽으로 뭐 노스 이스트로 뭐 몇 마일 가고 어쩌고 저쩌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통신하기 위해서 아프간의 그 이동통신 서비스에다가 야 우리 뭐 유심 줄 테니까 뚫어줘, 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작전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단말이 서로 메시지나 데이터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받기 위한 애동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근데 이제 여기 군사용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뭐 디자인되고 이제 개발이 되긴 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한 게 뭐다? 바넷입니다. 바넷. 이 V는 비히큘라 애동 네트워크입니다. 비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 제일 그거 한 게 자동차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게 UAV예요. 그래서 UAV 같은 것들이나 새틀라이트 기반의 위성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비큐라 이동 네트워크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반응.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큐라 이동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차량 간 V2V, vehicle to vehicle. 그러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이쪽 비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고 났다. 앞에 추돌이 났죠. 파란색이. 그러면 뒤로 메시지를 뒤에 차에다가 메시지 주면 뒤에 차가 또 그 다음 차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죠? 자, 멀티홉 라우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뭐 로드 사이드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림은 셀룰라 네트워크처럼 셀 타워처럼 보이는데 꼭 셀 타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백홀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얘가 주변에 RSU에 보내주면 얘가 릴레이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다른 차와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멀티홈 라우팅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자율주행 차량 자체는 대부분 이제 센서에 의존한 센싱에 기반해 가지고 보통 자기가 스스로 스탠드 언론으로 이제 주변에 인식해 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요 V2X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근데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스탠드 언론으로 인식해서 주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인식할 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또 몇 개국에 이제 요런 관련한 캔 메시지들 브로드캐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향후 미래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런 V2X 커뮤니케이션이 갖춰줘야지 상호 간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가지고 전체 도로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바넷의 예로 이제 파넷입니다. 파넷. 그래서 이제 이 UAV입니다. UAV. 그래서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이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게 드론들인데, 비행기가 지나가면 드론 편대가 따라가게 돼요. 드론 편대. 그러면 이제 드론 편대끼리 이제 서로 막 통신을 하면서 위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타격 위치를 서로 공유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중 작전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동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저기 예이고, 뭐 또 다른 예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예전에 그 뭐 계엄 났을 때 이렇게 시위 같은 거, 대규모 시위 같은 거 많이 하면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기지국 용량이 초과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통신이 아예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뭐 이런 불통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어떤 특정 앱들이 블루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군중들 사이에 이제 서로 위치를 교환하는 그런 앱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나니머스가 자기 그 폰에 액세스를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큐리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나니머스 환경에서 이제 애동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시큐리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챌린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극한 상황,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이 이제 막 셀타워가 뭐 홍수나 재앙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다. 또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다들 부쉈다. 미사일이 날라와서. 또는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재난상, 특수상황에서 이제 이런 애동 네트워크에 아주 크게 빛을 발할 수가 빛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독 같은 경우에는 연구한 양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랜 관련해서 좀 보면, 앞에서 이미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와이파이가 뭐 굉장히 그 기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뭐 11메가 정도 됐다가 54메가, 또 200메가, AC는 이제 기가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AC 앞에서 봤듯이 5, 요 와이파이 5라고 하는 AX, 와이파이 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수십 기가 단위로 넘어가는, 기가 단위, 10 기가 단위. 그래서 이제 속도 요구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계속 새로운 스펙이 나옵니다. 계속 새로운 스펙이. 그래서 뭐 이거 옛날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 와이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요 얼라이센스 밴드를 쓴다는 겁니다. 얼라이센스. 비면허 대역이죠. 비면허.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대역을 사용할 때 면허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다.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주파수.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이즈가 많아요. 이게 비면허니까 뭐 아무나 다 쓰니까 노이즈가 많아서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이제 노이즈에 강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이런 그 모듈레이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CDMA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CDMA처럼 이제 그 스프레딩 시퀀스를 가지고 곱해가지고 대역 확장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뭐 예, 여기는 이제 사실은 브로드캐스트 타입으로 돼 있어 각각의 시퀀스를 CDMA처럼 유저별로 나눠줄 만한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시퀀스를 동일한 칩 코드로 써놨는데 하나의 시퀀스를 써가지고 다 같이 이제 확장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멀티플렉싱은 어떻게 하냐 멀티플 억세스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 앞에서 봤듯이 CSMA로 하고 각각의 이제 브로드캐스트 돼 있는 프레임은 그 앞에 이제 맥 어드레스를 보고 기반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SMAC, DMAC 쓰죠. 그걸 보고 받았을 때 이 맥이 내 거다. 이 그 프레임이 내 프레임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큐리티가 없어요. 시큐리티. 뭐냐면 와이파이는 시큐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특정 노드가 라우터 같은 게 쏘잖아요. 무선 단에서 쏘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열어놓고 듣고 있으면은 다 이렇게 그냥 캡처가 가능합니다. 모든 메시지를. 물론 이제 상위 프로토콜에서 이제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못 보긴 하겠지만 이제 뭐 IP 땅까지는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유저별로 인크립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듣는다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흘러나오는 링크 프레임들을 캡처한다고 해가지고 까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SKT가 아니고 뭐 KT가 뭐 가짜 BS를 가지고 이제 해킹을 했다. 그래서 뭐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돈을 털어갔다. 뭐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뭐 구체적으로 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KT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기지국만 이게 중간에 맨인 미들 어택처럼 중간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유저 데이터를 까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소위 말해서 그쪽 그 코어 네트워크 쪽 키를 페어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걸 열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코어 쪽도 털렸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AT도. 근데 그 얘기를 뭐 구체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지금 뭐 아무도 뭐 얘기는 안 하고 뭐 그 위에 제가 기사를 안 봐서 모를 수도 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일한 칩 코드를 써가지고 스프레딩을 한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AG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듈레이션이 DSS에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저거 뭐냐 OFDM을 씁니다. 여기서 OFDM. 그래서 이 OFDM이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의 OFDM과는 좀 다른 게 이거 이동통신 OFDM A입니다. A. 예, 멀티플 액세스예요. 그러니까 맥에 대한 얘기예요. 맥. 맥이란 게 이제 그 멀티플 액세스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별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 와이파이에서의 OFDM은 우리는 와이파이가 이 맥을 CSMA 쓰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와이파이는 CSMA 씁니다. 그죠?
멀티플 액세스 쓰는데 OFDM을 써? 좀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OFDM을 쓰면, 자, 이게 좀 L1 피지컬 내용이긴 한데, 멀티패스 페이딩이 있는 환경에서 그 심볼 사이즈를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OFDM을 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데이터 레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OFDM을 와이파이에도 쓰는데 멀티플 액세스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멀티플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기지국이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와이파이는 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해주는 노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OFDM-A는 아니고 OFDM을 쓰는데 맥은 링크 액세스 컨트롤은 뭘로 한다? CSMA로 한다.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OFDM도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바뀌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모듈레이션 방식도 지금 다른 걸로 바꿔가는 이제 추세에 있고, 어쨌든 어, 여기는 이제 OFDM 쓰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레이시 올라갈수록 이 우리가 넓은 밴드위스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B나 G 같은 경우에는 2.4기가 대역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5기가, 6기가 대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5기가 대역의 비면화 대역에는 좀 여유 공간이, 채널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5기가로 넘어갔다. 그리고 뭐 여기 N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이때부터 멀티플 안테나를 썼어요. 스파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단말이 하나 이렇게 안테나가 있고 이제 보내는 라우터도 하나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에서 하나로 보내는데 이제 단말이 안테나가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기술이 안테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라우터도 안테나 여러 개 달아서 동시에 두 개를 보내자. 동시에. 여기다 데이터 1 하나 보내고 여기다 데이터 2 보내면 어때요? 속도가 곱하기 두 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안테나 4개까지 답니다. 그죠? 4개까지. 곱하기 4로 4배까지 속도가 올라간다. 자, 요걸 갖다가 마이모라고 합니다. 마이모. 그래서 멀티 인풋, 멀티플 아웃. 그래서 이제 멀티 안테나 기술입니다. 마이모 기술. 어, 자, 그래서 이제 무선 랜, 와이파이 구조를 보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BSS, 여러분들 집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BSS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름을 짓죠. 그죠? 와이파이 이름을, 네트워크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AP 선택할 때 보면은 뭐 326호 이런 식으로 AP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BSS, 베이직 서비스 셋입니다. 그죠? 서비스 셋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와이파이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절차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스캔을 해요. 스캔을 쭉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AP를 선택하면은
클릭해가지고 뭘 넣어요? 패스워드를 넣죠. 예, 그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란 거는 이제 그 뭐냐, 하나의 특정 AP를 골라가지고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그런 걸 갖다가 어소시에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스캔할 때 AP의 이제 이름, BSS에 해당하는 SSID가 날라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맥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 맥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메시지 자체가 당연히 맥이 있으니까 S맥, D맥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SSID가 날라오죠. 우리 집 326, 이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그죠? 그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패스워드 넣는 어센티케이션이죠. 인증 과정, 인증. 그 다음에 인증이 되면은 연결이 되면서 이제 IP를 TCP, DHCP로부터 받아와서 세팅해주는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와이파이 접속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SID를 이제 라우터로부터 받는데 대부분은 이제 패시브 스캐닝이에요. 패시브 스캐닝. 뭐냐면은 이제 띄워놓으면은 이제 와이파이 잡으려고 보면은 이게 와이파이 AP SSID 쭉 떠 있는데 내게 안 보일 때가 좀 있죠, 그죠? 내 거 분명히 있는데 어디 갔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뒤늦게 있게 뜹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PC가 패시브 스캐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라우터가 이제 비콘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콘 메시지를 인터벌을 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나 SSID를 보낼 때 막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어떤 거는 이거는 이제 세팅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100ms 이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내고 100ms 또는 500ms 있다가 또 한 번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신을 받아서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OS가 받았는데, 아니 저기 랩탑이 받았는데 메시지를 잘못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럼 한 텀 쉬어야 되니까 또뭐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받아서 내부에 이제 또 절차가 있으니까 OS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올라옵니다. 올라오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안 기다리고 액티브하게 스캐닝하는 방법은 단말이 단말이 프로브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먼저 보내요. 그 기주국이 보내기 전에 먼저 이제 내가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보내줘, 비콘 보내줘 하면 프로브 리스폰스를 보내는데 이게 비콘 메시지입니다. 비콘. 비콘이 등대잖아요. 비콘 메시지란 게 이제 등대처럼 이제 한 번씩 등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비춰주잖아요. 그처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비춰준다 해서 비콘입니다. 비콘. 비콘을 보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콘을 받고 어소시에이션 하고 어소시에이션 리스폰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패시브는 기다렸다가 이 비콘 프레임이 이 리스폰스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정확하게. 이름은 다르게 돼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은 요거 리퀘스트를 먼저 보내냐 안 보내냐 그 차이고 이제 비콘을 받았을 때 어소시에이션한 절차는 동일하다. 자, 와이파이 프레임은 L2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더넷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있고 이 아까 전에 이제 듀레이션이 RTS, CTS 듀레이션 시간이 들어간다 했죠. 거기 들어가고 이제 S맥, D맥, 릴레이맥 이런 맥 주소들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RDT 해야 되죠. 그래서 RDT 들어가고 요거는 브릿지 뒤에 쓰는 건데 이거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 페이로드 CIC 이렇게 들어가. 프레임 넘버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RTS, CTS, CSM이 CA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RDT를 위해서 들어가는 에크 메시지. 그다음에 요 뒤에 거는 이제 그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이제 릴레이에 대해서 프롬 투 AP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리트랜스미션, 파워 매지, 이거는 슬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큐리티, 웹 뭐지? 패스워드, 어소시에이션 할 때 패스워드 나누는 웹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시큐리티 할 때 뭐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번 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동통신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